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검사부 이윤재입니다.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양형 요소, 구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먼저 전체 범행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중 내란 전체 범죄는 크게 국회 폭동, 체포조 운용, 선관위 폭동, 언론사 및 야당 봉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회 폭동은 경찰 기동대, 특전사 및 수방사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체포조 운용은 방첩사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동원해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등 요인을 체포하려 하였다는 것이며, 선관위 폭동은 정보사, 특전사, 방첩사 등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탈취하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담한 언론사 등 봉쇄는 경찰 및 소방 등을 동원해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등을 봉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기재 문건이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과 행안부 소속 경찰청장에게 교부됨으로써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교훈 검사입니다.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충안고등학교를 12회로 졸업한 후 1986년 겨울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1년 11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피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다음 그때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피고인은 격주로 진행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연초 업무보고, 그 외 수시로 이루어진 경찰 인사 관련 보고, 행안부 업무 관련 보고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하였습니다. 한편 국회는 2022년 12월 11일경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2023년 2월 8일 같은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국무위원이 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하려 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앞서 설명드린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야당 당사 점거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및 폐쇄 시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 등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같은 날 23시 23분경에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제1호가 공고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 서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치안,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각 소속 외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법제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2명 뿐인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경찰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을 경찰청장의 상관으로 표현하며 지휘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고, 허석곤 소방청장 역시 행안부 장관을 소방청장의 상사로 표현하며 지시를 받는 관계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즉, 규범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지위를 살펴보았고, 피고인의 2014년 12월 3일 당시 행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위 행사는 행안부 장관 외에 농림식품부 장관과 울산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서 만찬까지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12월 3일, 즉 비상계엄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국무회의를 마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후 국민통합 김장 행사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17시경 혼자 이석하여 농림부 장관을 남겨둔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이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9시 30분경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주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만나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꽃,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적힌 문건을 나눠주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 직전에 보시는 표와 같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가장 먼저 전화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사항을 전달할 장관들 위주로 대통령실로 오라고 호출하면서 피고인 및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21시경 먼저 호출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접견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간 것과 달리 피고인은 그러한 대기 과정 없이 바로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즉, 오직 피고인만 약속한 듯 대접견실이 아니라 화면 우측에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로 바로 입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 측은 최상목 장관 역시도 집무실로 바로 입실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CCTV 영상에 의할 때 최상목 장관은 21시경 최초로 소집된 국무위원이 아니라 22시경에 뒤늦게 호출된 국무위원으로서 별도 지시 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시경 호출한 국무위원들 중 집무실로 바로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에게는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주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 공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주었으며, 그 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태영 국정원장에게도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이와 같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한 장씩 총 6장에서 7장의 문건을 준비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김용현 장관이 그 문건 교부 대상자로 특정한 장관 중에는 명확히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그 문건의 목적은 계엄 시 부처별로 필요한 협조를 지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받았던 문건에는 이와 같이 하단에 숫자 8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전 1부터 7쪽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먼저 집무실에 온 계엄 관련 장관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와 같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문건을 받은 장소로서 대통령 집무실을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집무실에 외교부 장관보다 먼저 도착하였고 외교부 장관과 함께 나올 때까지 외교부 장관 및 윤 대통령과 함께 집무실에 있었으며 외교부 장관은 피고인과 함께 나올 당시 그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내 원탁은 이와 같이 원형 형태로서 모두가 서로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조태열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원탁 위에서 던지듯이 넘겨주었으므로 이러한 문건을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보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기재부 장관 역시 대잡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이 문건을 받는 모습조차도 보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장관들이 지시사항에 적힌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모습을 피고인이 이렇게 위증 범행을 범하면서까지 모른 척하는 이유는 바로 피고인도 그러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사항을 실행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문건의 내용은 그 문건을 작성한 김용현 장관, 피고인과 같은 문건을 받은 조주호 경찰청장 및 그 배우자,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 등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김용현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조주호 김봉식에게 건네준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라고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선관위 MBC 등 언론사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준 문건은 조주호 김봉식과 같았다고도 증언하였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 역시 김용현과 마찬가지로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라고 기재된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조주호 청장의 배우자는 조주호 청장이 가지고 온 종이에 MBC 등 언론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 증언 역시 이와 일치합니다. 김봉식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저녁 안가에서 조주호 청장과 동일한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한편 해당 문건에 22시 국회 부분이 있었던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나고 MBC, 여론조사기관 꽃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주호 김봉식 청장과 동일한 문건을 받은 피고인은 문건을 받지는 않고 원탁 위에 있던 문건을 슬쩍 보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본 문건에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가 기재되어 있었고 단전단수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관련자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릴 피고인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 등의 진술 및 증언으로 재구성한 문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고 그 내용은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그리고 단전단수, 봉쇄라는 단어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국회 봉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당일 있었던 울산 김장 행사 일정표나 고향사랑 기부제 팜플릿, 프레스 가이드 자료 등을 대접견실에서 꺼내보았던 적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무슨 자료를 보았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은 더 이상 김장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사를 중단한 채 서울로 급히 돌아왔으므로 이미 지난 행사 일정표와 계엄 선포가 예정된 중대한 상황에서 지난 행사 일정표를 계엄 선포가 예정된 중대한 상황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꺼내볼 이유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에서 울산, 울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 동안 피고인을 계속해서 수행했던 수행비서관은 피고인의 자료는 수행비서관들이 챙겼고 피고인이 평소 자료를 따로 챙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행비서관이 울산 행사를 위해 챙겨간 자료는 총
38쪽 분량의 자료밖에 없었고 그 자료 중 일부를 뜯어내어서 피고인에게 제공해 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수행비서관이 언급하는 38쪽짜리 자료는 당시 울산 행사를 기획했던 행안부 주무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해당 주무부서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낱장이 아니라 이와 같이 38쪽이 묶여있는 자료였으므로 수행비서관이 피고인에게 그 일부만 주려면 일부를 당연히 뜯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행비서관은 그렇게 일부를 뜯어내어서 준 적은 없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비서관은 피지자료든 일증표든 통상 피고인이 소지할 이유가 없거나 소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비서실장은 인터뷰 자료는 보통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다시 돌려받는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던 기억은 없다고도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왼쪽 자켓 주머니에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 팜플렛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팜플릿은 이와 같이 접힌 형태 및 다양한 색상이어서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소지 문건과는 그 형상이 다른 것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꺼내어본 문건이 일정표이든 프레스 가이드 자료이든 혹은 고향사랑 기부 행사 팜플릿이든 그 어떤 문건도 피고인이 한덕수 총리와 대접견실에서 11분에 걸쳐 함께 보며 논의할 만한 내용의 문건은 없습니다. 허승원 비서실장 및 손우승 수행비서관도 일정표나 프레스 가이드 자료가 한덕수 총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그 늦은 시간,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미 마친 일정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는 피고인의 문건을 한참 보며 특정 부분을 가리키고 서로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CCTV 영상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와 협의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부터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등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으로 보입니다. 그 외 CCTV 영상에 관한 설명은 종전 증거조사 및 별도로 제출한 CCTV 관련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언론사 통제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관련 증거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시 36분경부터 21시 10분경까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언론사 통제 지시 등이 기재된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건은 그 직전인 19시경부터 19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있는 가운데 조주호 청장, 김몽식 청장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19시 38분경 안전가옥에 있던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조주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봉쇄 등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주고, 그 직후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경찰 지시 관련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신속히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와서 같은 내용의 문건을 받고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봉쇄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조주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22시 47분경부터 23시 07분경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였습니다. 이후 포고령이 발령될 때까지 국회가 잠시 제한적으로 개방된 적도 있었지만 23시 23분경 포고령이 발령된 후 국회는 다시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피고인도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실제 실행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데, 특히 피고인이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근거는 이와 같이 포고령의 2항과 3항에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은 모든 출판과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은 포고령 발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CCTV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이 확인이 되며, 운전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3시 30분경 무렵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집무실과 비서실에는 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TV 뉴스로라도 포고령이 발령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한편 그 무렵, 즉 23시 30분경 무렵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령한 후 조주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며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윤 대통령이 조주호에게 그러한 전화를 한 직후 바로 조주호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2분 가까이 조주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피고인이 국회 봉쇄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주호가 피고인에게 경력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조주호가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이 없어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림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조주호는 18초간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고 바로 1분 34초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1분 34초간 피고인과 조주호 둘 다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분 34초는 오히려 조주호 청장이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국회 봉쇄 등 경찰 상황을 전부 요약하여 보고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조주호 청장도 이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하며 국회에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 등 경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을 전화로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1분 34초간 조주호 청장이 다른 사람과 통화 내지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통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마쳤다면 조주호 청장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콜백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었던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특별한 대화가 없이 1분 34초를 그냥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임정주 경비국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정차장에게 전화를 한 시각이 23시 35분 43초이고 그 전화 모습을 조주호 청장이 보고 집무실로 들어간 이상 23시 35분 43초 이후에야 조주호 청장이 피고인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조주호 청장 증언에 의하면 임정주 국장은 조주호 청장 앞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고, 임정주 국장 증언에 의하더라도 조주호 청장은 임정주 국장이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는 것만 보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통화 내역상 23시 35분 43초는 통화가 연결된 시각일 뿐 임정주 국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기 시작한 시각이 아니므로 23시 35분 43초에도 발신 및 통화를 위한 대기 시간만큼 전에 조주호 청장은 집무실로 들어가서 23시 36분 39초경까지 1분 넘게 자신의 증언대로 피고인과의 통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정주 국장 증언에 의하더라도 조주호 청장은 임정주 국장이 오부명 차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까지만 보고 집무실로 들어가며 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조주호 청장이 피고인과 집무실에서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정주 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임정주 국장은 23시 26분부터 27분경 조주호 청장 집무실에서 조주호 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비서실에서 이동선 작전계장 및 김진형 과장에게 통화하며 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정주 국장은 이와 같은 확인 과정 중 집무실에서 나온 조주호 청장으로부터 23시 23분경 포고령 발령 사실을 듣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차단 지시를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정차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즉, 포고령 발령 이후 임정주 국장이 오부명 차장에게 전화를 거는 시점까지 언제든 조주호 청장은 포고령에 따라서 임정주 국장에게 서울청에 전화를 하라는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정주 국장과 조주호 청장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지금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시점에는 조주호 청장이 임정주 국장에게 서울청 전화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조조청장은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과 충분히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 당시 피고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의 대응을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에 대한 기동대 배치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장관인 행정안전부에는 피고인이 신설한 경찰국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국장은 명확히 피고인의 직속 국장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더라도 경찰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있을 때부터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박현수 경찰국장은 이와 같이 주요 경찰 간부들과 다수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화가 앞서 본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장 사이의 지휘관계가 명확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실행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던 피고인을 불러서 집무실에서 먼저 계엄 지시 문건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피고인을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먼저 집무실로 불러서 계엄 계획을 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당시 비서실장은 박현수 경찰국장이 그 무렵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뉴스를 보며 대화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포고령 발령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던 상황에 주요 경찰 간부들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경찰국장이 그 지휘 상급자인 행안부 장관실에 밤늦게 찾아와서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대화는 경찰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 상황을 듣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지호 경찰청장 통화 등을 통해 경찰 상황을 확인한 직후인 23시 37분경 행안부 산하의 또 다른 외청인 소방청장에 대하여 지시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문건대로 경찰은 22시경 국회를 봉쇄하고 24시경 언론사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소방의 일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위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청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줘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서 허석권 소방청장의 증언에 의하면 허석권 소방청장은 피고인의 지시를 마치 물을 끊어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단전단수 지시로 해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석권 소방청장의 진술 및 증언은 수사 과정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소방청장은 도와주면 안 된다거나 소방청장은 단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허석권 청장이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허석권 소방청장은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 및 배덕권 기획조정관을 비롯하여 소방청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영팔 차장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배덕권 소방청 기획조정관 증언에 의하면 허석권 청장과 이영팔 차장은 대상 언론사들에 관할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하기로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이영팔 차장은 같은 날 23시 40분경 위 언론사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전화하여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잘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2차례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팔 차장의 전화를 받은 황기석 본부장은 23시 42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당직관이었던 고재응에게 전화하여 오늘 밤 경찰 쪽에서 요청건이 있을 것이다. 요청건이 오면은 잘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부분은 종전 증거조사된 황기석 본부장과 고재응 당직관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에 고재응 당직관은 23시 44분경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 제목의 공문을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일선소방서에 하달하였습니다. 이어서 23시 50분경에는 허석권 소방청장이 직접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서에 하달된 공문에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다른 일선지역 소방본부 측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그대로 일선소방서에 하달하였을 뿐 따로 경찰에 관한 언급이나 강조는 없었습니다. 결국 불과 7분 만에, 즉 피고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23시 37분경으로부터 7분이 지난 23시 44분경 일선 소방은 경찰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접수한 것입니다. 황기석 본부장이 고재영 당직관에게 한 통화 녹음 내용을 보면 우리 쪽은 아마 경찰 쪽에서 요청하는 건이 있을 것이다. 오늘 밤일 것이다. 그러면 바로 전화 돌려서 문서 접수하는 등 조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은 결국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이므로 결국 1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경찰은 언론사로 투입되고 소방은 이를 지원해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시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문을 보낸 서울소방본부에는 이와 같이 실제로 언론사들의 도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압수 결과 피고인이 단전 단수 조치 대상으로 특정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도면도 서울본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도면에는 상수도관 위치, 방송 케이블 위치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단전 단수 조치는 소방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었던 조선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방청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규범적으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실제로 시위 진압을 위해서 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조선호 본부장은 이와 같이 경찰보다 소방이 단전 단수 관련한 능력이 좋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황기석 서울본부장 역시 이와 같이 소방이 직접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전 단수 업무를 하거나 하기도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경찰에 잘 협조하라는 지시를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하였고 허석권 청장은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본부장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서울소방산하 소방서는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요 기관에 대한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후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면서 경찰과 협력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석권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이영팔 차장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인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경찰 협조 요청 시 응할 것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경찰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일선 소방서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피고인의 위증 범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및 이에 관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단전 단수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에 관한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임무 지시 문건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것입니다. 이상 이 사건 공사실 및 증거관계를 말씀드렸고 이하에서는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포된 사실, 이후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단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을 넘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약 14년간 판사로, 이후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서무이자 국민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각 그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7년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을 참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포고령 제1호에도 제2항과 제3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의 내용이 위와 같은 언론사 통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엄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마비시켜서 계엄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언론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 포고령의 규정을 실현시키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허석권 소방청장도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소방청에 단전단수 요청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 서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 의정관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논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기화로 삼아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위해 위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인이 위증한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죄를 저지른 국가 원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갖는 중요성이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크다고 할 것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을 말했어야 할 재판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내란 행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증하였고, 그 결과 국무회의 당시의 사실관계가 보다 은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이 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전후로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비서실장 및 피고인의 지인과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네이버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시 네이버를 통해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4대의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검색 내역,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는 바, 결국 이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나 메시지 등을 모두 인멸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전부터 미리 허위 주장을 정리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장관님 일정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기재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피고인은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방청에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작성했던 비상계엄령 관련 대응상황 보고서에 장관과 소방청장의 통화, 소방청장 및 차장과 서울 본부장관의 통화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허석권 청장이
2025년 1월 13일 국회에 출석하여 논란에서 비껴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증언한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피고인이 자켓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으면서 꺼내어보던 문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 중에는 12월 3일 당일의 일정표 또는 프레스 가이드일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공판 단계에서 고향사랑 기부 브로셔를 받아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로운 주장함에 따라서 특검이 피고인이 계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건은 고향사랑 기부제 브로셔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시 초기 주장인 당일 일정표 등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보 이윤재입니다. 이제 최종 구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죄 규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81조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40년 이하입니다. 내란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로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고 독재와 인권 유린에 신임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브라질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중한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국민이 독재자들과 싸워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뿌리를 국민에게 향하고 국회를 지켜야 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지키려는 국민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밤새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1.2.3 계엄의 밤에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회에 군용 헬기가 날아들고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쿠데타를 막아내고 내란 폭동의 위기를 큰 유혈 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헌신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고려 사유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 즉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형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대와 경찰이라는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았고 그러한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하였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의지하여 오던 소방 공무원들에게조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지 못하는 친위 쿠데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편 비상계엄을 통한 일시적인 권력 장악에 성공하더라도 국민과 여론의 지지와 헌법 개정 없이는 그렇게 잡은 독재 권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충암고 후배인 피고인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만 159명에 달하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을 계속 유임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 내 최장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쿠데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독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고 친정부 언론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군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을 준비한 이유는 야당이 압승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자백을 고문을 통하여 받은 후에 친정부 언론들을 이용하여 국회 무력화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현행헌법 체계 내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은 명확하였습니다. 개헌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과 통제는 비상계엄의 성공 후에 자신과 쿠데타 세력의 안전을 보장받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판적 언론사들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만 15년을 하였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그리고 단전단수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 제175조는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의 방해를 예비 음모만 한 경우에도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공공위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충성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던,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피고인이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문건을 힐끔 봤더니 거기에 단전단수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이 단전단수 요청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밤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꺼내보았고 한덕수 총리와 11분에 걸쳐서 상의하였던 문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듣는 사람조차 납북스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입니다. 피고인의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인하여 후대의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왜곡되고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은 123 계엄의 진상과 실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72년 유신 친위 쿠데타,
그리고 1979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민주화 시민운동을 탱크와 총칼로 짓밟은 5.17 비상계엄 확대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5.17 비상계엄으로부터 약 15년 뒤에 시작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징역 17년이 확정된 노태우에 대한 처벌은 추후 특별사면에 의해서 실제로 약 2년의 구금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재판으로부터 약 30년 후인 2024년 12월 3일 다시 이 사건 친위 쿠데타 내란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재판에서 특히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여 후대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당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고 쓸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발전,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상응하여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것으로 검사님 구형 마치고요.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하시죠. 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좀 쉬시기 전에 그 박종민 변호사님은 제가 참 저기 소속을 소속이 변경했습니다. 길장리로 바뀌신 거죠? 네, 예. 그 취업 승인 좀 받느라고 좀 예. 그 과정이 부분만 저희 확인하고요. 그럼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네네, 진행할까요? 그러시죠. 예.